안녕하십니까? 이제 13강입니다. 13강이면은 미학사의 지금 현재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는 13강의 학습 활동을 완수한 학습자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미학사를 통해서 미학의 한계점하고 해결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독일 관념론 이제 미학에 대한 것입니다. 그 독일 관념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칸트가 대표적이죠. 칸트는 지금까지 그 서양 사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종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식론에서 합리론하고 경험론을 갖다 두 개를 종합해 가지고 구성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계몽주의 미학에서 칸트는 다시 한번 그 비판주의 입장에서 그런 걸 검토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순수 이성 비판하고 실천 이성 비판의 도덕 비판, 도덕적인 거, 그리고 미에 대한 거, 미취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감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력 비판을 봐보면요, 여기에 가장 키워드가 주관적 한목적성이에요. 이것이 아주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는 한목적성, 목적 없는 주관적 한목적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그러니까 인식 능력하고 욕구 능력에서 쾌불쾌의 감정에 대한 이 반성적 판단력을 말하는데요. 욕구 능력이 뭐입니까? 이 감성에 대한 것이죠. 감성, 욕망. 이제 이것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인식 능력으로 해서 이거 통합적으로 이제 학문이니까 이제 이것인데 그때 이제 판단할 때 쾌와 불쾌에 대한 이 감정,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목적 없는 주관적 한목적성 뭐 이야기예요. 목적이 없다는 것은 그 뭔 뜻이냐면요. 원래는 목적이 있어야 이 아름다움이 나와요. 근데 목적이 없다는 것은 개인의 어떻게 말합니까? 사심이일까요? 뭐 사사로운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 것 없는 그 본성적인 목적은 선엄이에요. 선엄. 선엄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은 다 방향성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보여라 뭐되라 할 것 없이 이 사람 속에는 다 그 방향성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것보다가 그 사단이라고 그래요. 뭐 측은지심, 뭐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 보고 불쌍한 거, 그 어디에서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즉 실천이성 비판에서 보면은요, 준칙이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준칙. 이 법칙이라는 게 바로 목적성을 말해요. 준칙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인데, 그거 갖고는 양이 안 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뭐 정언명령, 그렇게 했듯이 그런 차원에서 목적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목적이 없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차원의 목적성이 있어야, 이거 쾌불쾌에 대한 감정, 거기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상이 인식에 적합했을 때 쾌감이 생겨나요. 여기에서 인식에 적합하다는 말은 목적에 합당하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미 판단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워요. 칸트는 취미 판단에서 미를 가져와요. 그냥 우리가 한다면 거창하게 뭐 예술작품에서 가져오고 이것 아니에요. 취미 판단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사심성을 바탕으로 한 이제 순수한 본성에서 나오는 미를 추구하는 것을 갖다가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다 취미 있죠. 어느 누구든지 뭐 특별히 뭐 예술 작품이랄지 뭔가를 감상하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 뭔가 미에 대한 취향은 본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체가 쾌 불쾌 이 감정을 그 취미에서 가져와요. 참 하찮은 건데 칸트는 참 그 하찮은 그 취미 그 정도에서 거기가 아주 순수한 어떤 미취에 대한 그 감성의 그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질, 양, 관계, 양상이라고 하는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라는 것은 뭐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만족에 대한 감정의 대상이에요. 정적인 기능 잘 아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취미 판단의 근저에는 어떠한 목적도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에서 미적 감정은 그 목적이라는 것은 선언론적으로 자기 양심
인간의 거기 속에서 그것으로 해명을 해야 돼요. 자, 감정은 모든 사람의 공통감에서 바로 이제 취미 판단이 성립한다고 하니까 참 소박하게 출발을 했죠. 그 취미 판단이 미를 도덕성의 상징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역시 칸트는 도덕주의자예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합리론하고 경험 두 개를 갖다 융합해가지고 참 대단한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 이상 비판을 봐보면 이 사람은 판단적 비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국에 이 부분까지도 모든 것은 도덕에다 수렴시키는 분명히 도덕 철학자. 이렇게 미추에 대한 것도 이것도 도덕성의 상징으로 이렇게 간주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예술론을 봐봅시다. 이 사람은 예술을요 단순히 기술로 생각합니다. 콘스트. 그 해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뭐 자연물의 산물로 간주해요. 자연물의 산물로. 그러니까 예술미는 자연미의 밑으로 보겠죠. 그 예술가의 자연에 속하는 재능.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천재라는 말, 나는 그런 말들이 칸트에게서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미적 판정에는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예술에 대한 천재를 갖다 요구하고, 미 판정할 때 취미는 괜찮아요. 뭐 소박하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본성작용에서 미를 갖다가 취향 그렇게 했는데 예술에 무슨 놈은 천재예요. 예술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고 예술이 특별히 뭐 천재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의 판정을 취미에서 가져오는 것은요. 어떤 쓸데없는 목적이 이 미를 추구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수긍이 돼요. 그러나 예술에서도 천재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창조성은 방향성, 즉 한목적성을 모르면 예술가 만들어 놓은 경이로운 창조되어 온 미를 갖다가 이것 약간의 그 비약적인 미인 천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 사람의 한계예요. 근데 전반적으로요 좀 아쉬운 것은요 칸트 철학의 문제점은요 21세기 미학의 관점에서요 이 물 자체 이거 모른다고 한 것도 이 칸트의 한계예요. 대단한 철학자인데도 물 자체에 대한 거 그리고 목적 없는 함목적성도 참 그것도 약간 문제예요. 그리고 예술에서 천재를 갖다가 이게 말하는 거 이거 자체가 학문이면요 이 문제가 전부 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것을 말을 합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자, 다음은 이제 쉴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쉴러하고 피테하고 쉘링하고 이 헤겔로 넘어가는 이제 거기가 이제 독일 관념론의 아주 그 대표적인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쉴러, 피테, 쉘링이 등장했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관념론은요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낭만주의에 영향을 많이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낭만성이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독일 관념론의 특징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미 예술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쉴러. 미는 구석 없이 순수하고 한 자유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이건 맞은말이죠. 이 자유는 선언적인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믿을만 해요. 이러한 자유가 바탕이 되지 않은 한은요 미는 창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대단히 호소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성이 감성보다 우월하고요. 이 역시 이성 중심이에요. 그리고 도덕적 힘의 미는 갖다 숭고인데 아까 도덕하고 결합한 이 전형적인 이성 중심의 도덕적인 미예요. 내가 계속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 도덕성을 강조하게 되면은요, 미라는 것은 욕망은 신여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뭐 독일 사람들이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충동의 예술 품은요, 관조자에게 이성과 감성에 조화해서 미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피테입니다. 객관 세계를 자아로부터 이제 도출한데 절대적 주관주의 추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주관적이에요. 칸트의 이원론은 아까 합리론하고 경험론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이원론 쪽으로 이거 묶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론화 시켜버려요. 주관 속에다 이론화 시켜요. 좀 뭔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여기가 지금 독일의 관념론은 전부 다 머릿속에다 꾸깃꾸깃 이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전부 다 주관적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관주의는 아까도 내가 강조했지만 낭만주의 예술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쉘링입니다. 이 쉘링은 자아는 경험적인 자아가 아니고요. 보편적이고 논리적이고 선험적 자아다. 이거 칸트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동일성의 존재를 갖다 자연의 목적론과 예술론 속에서 추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동일성이라는 것은 통합적인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궁극적으로 다 통합되어 갖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예술가의 창조는 무의식 속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성 속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아까 뭐 의식은 뭐 이성이 하는 것이고요.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감성 속에서 나오는 요것들인데, 이것이 있어요. 이 잠재되고 욕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가능하다? 뭐 말이 맞아요. 21세기는 이걸 끄집어내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결입니다. 이 사람은 미학을 갖다 예술론에서 이 미학을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술미를 갖다가 자연미보다 우위에 둬요. 칸트는 하고 반대죠. 근데 이거 봐보면 미의 영역이 자연으로부터 절대 정신의 시간축, 역사를 갖다가 역사가 그 속에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것이 쫙 의식에서부터, 의식이라는 것은 제일 꼬레비예요. 그냥 자연물, 그냥 이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절대지라는 아주 최고의 절대 이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주면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이제 그 중간에 자기의식으로 좀 더 수준이 높아졌다. 그것이 이성으로 갔다가 좁은 의미의 정신으로 갔다가 그 높여서 결국에 이제 예술하고 종교에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했다가 그것이 궁극적으로 절대지로 간다라고 하는 아무튼 헤겔이 주장하는 그 정신의 발달의 단계입니다. 예술 보면 상당히 높죠. 네? 예술. 그런데 예술과 종교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술품은 자연물보다 참 높은데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절대 이성이에요. 절대지. 아무튼 그 헤겔은 그 이성 만능주의자예요. 예, 끝판왕이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쇼펜하우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 쇼펜하우어가 부디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 사람이 실제 부디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스님이라고 생각하면 쇼펜하우어는 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불교에서도 이 세상 이것은 고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윤회 수리박해 속에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허무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굴레에서 해탈해 가지고 나가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해탈할 수 있는 것이 천재 아니면 예술에 의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 영향을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자, 쇼펜하우어. 그리고 이제 피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셔는 자연미로부터 예술미로 이렇게 발전, 그래갖고 자연미를 객관적인 미고 예술미는 주관적인 미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술미를, 자연미는 확실히 이제 객관적인 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술미가 주관적인 미다고 우리가 딱 단정 지어버리면요, 이게 통합이 안 돼요. 예술미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이 미학 사상에서 본다면은요, 객관적이에요. 예술미가 객관적입니다. 왜 그러면 법칙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라는 것은 이 사람마다 그 미를 바라보는, 미를 느끼는, 미를 정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저 21세기 미학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가 법칙성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전제에 두고 하잖아요. 그 법칙성의 메커니즘이 자연의 법칙이 감성계라고 했었을 때요, 인간의 감성계하고 중간에 이어준 것을 갖다 선언이라고 그랬죠. 칸트가 말한 용어입니다. 연결해 주니까 이것이 받아들이면서 이거 법칙성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성계가 자연의 법칙성하고 같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술이 주관적인 미다. 이것은 전형적으로요, 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요, 예술미도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도 법칙이 있어가지고 실은 객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르트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관념론에서 벗어나가지고 심리학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실증적인 정신으로 이거 좀 갖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르트만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념론하고 심리학은 그냥 완전 과학입니다. 심리학은 보통 심리학 전공자들 봐보면 다 설문지 돌려가지고 실증적으로 어떤 증거에 의해서 통계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심리학이에요. 그건 완전히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미학도 실증적인 정신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르트만이에요. 이건 많이 시도를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